대한민국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새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10개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남쪽을 향해 돌진해오는 그것들. 우리 군은 즉각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탱크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군의 기갑부대가 쳐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책을 들이받고 남쪽 땅에 쓰러진 것은 낡고 녹슨 트랙터 10대였습니다. 그 트랙터 안에는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뼈만 남도록 마른 농민 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농사짓던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총탄이 빗발치는 비무장지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살아서 남쪽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안남도 숙천군이었습니다. 대동강 지류가 굽이굽이 흘러내려오는 고장이었는데 봄이면 강둑을 따라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가을이면 너른 들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풍경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 하면 딱 떠오르는 풍경이 있으시잖아요. 저한테는 그 들판이 그랬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어머니 손잡고 나가서 벼 이삭 사이를 걸어다니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숙천 땅에서 저는 용흥엽동 농장 소속 트랙터 기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48, 농기계 담당 반장이라는 직함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트랙터 기사는 꽤 대접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농사일 중에서도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22살 때부터 트랙터를 몰기 시작했으니 횟수로만 따져도 20년이 넘도록 그 기계와 함께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었고 손바닥에 베인 기름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이라는 곳이 우리로 치면 옛날 마을 공동농지 같은 개념인데요. 땅도 농기계도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농민들은 그 땅을 빌려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국가가 정해준 만큼만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공출처럼 수확한 것 대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남은 걸 배급으로 받는 방식이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늘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세수도 제대로 못 하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전날 밤 남겨둔 옥수수죽 한 그릇을 데워 내밀었습니다. 쌀밥은 명절이나 돼야 구경할 수 있었고 평소엔 옥수수로 만든 죽이나 강냉이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간이 변변치 않아서 소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큰아들 영철이는 16살이었는데 한창 클 나이에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 또래보다 키가 한참 작았습니다. 둘째 영민이는 12살. 학교 다녀와서 항상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아비로서 그 말이 제일 가슴에 박혔습니다. 배고프다는 자식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자식 키워보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들판에 나가면 해가 질 때까지 트랙터를 몰았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는 논에 물을 대고 가을에는 수확 운반을 도왔습니다. 트랙터 한 대가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구역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작업반장한테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기계가 낡아서 자꾸 고장이 나도 핑계가 안 됐습니다. 부품은 없고 연료는 모자라고 그 상황에서도 할당량은 채워야 했습니다. 철사와 고무줄로 기어가며 트랙터를 굴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며 어깨며 성한 데가 없었지만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속으로만 삭히고 겉으로는 웃으며 살았습니다. 수령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을 쉬는 거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이었는지 모릅니다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농장에는 저 말고도 비슷한 처지의 농민 가족이 수십 가구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웃끼리 정은 있었습니다. 옆집 최 씨 아주머니는 옥수수 조금 남으면 몰래 나눠주곤 했고, 건너편 집 오 씨 아저씨는 아픈 제 어머니 약을 구해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대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렵던 시절, 이웃끼리 된장이며 김치며 나눠 먹던 그 정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 사이에 온기는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배급이 조금 더 나왔고, 장마당에서 두부며 돼지고기 조금을 사다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극심한 기근이 닥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묵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배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한 거지요. 저도 아내가 장마당에서 조금씩 장사를 해서 부족한 살림을 메웠습니다. 국수를 삶아 팔거나 손수 만든 콩나물을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에 대해 깊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건 미제와 남조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속에서 뭔가 불편한 게 치밀어 올라오면 그건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트랙터를 몰고 있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었습니다. 들판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고 있었고, 농민들은 그 황금빛 풍경을 보며 올해는 조금 더 나으려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한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이었으니 그 기대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농사일이라는 게 하늘이 도와줘야 하고 사람도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얻은 결실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부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수확이 끝나고 배급 날이 왔습니다. 배급이라는 게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건데요.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기준대로 받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해 가을에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수확량은 작년보다 분명히 많았는데 배급표에 찍힌 숫자는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제 몫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농장 전체 농민들의 배급이 일제히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관리인 리성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 위였고 농장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급을 얼마나 줄지, 어느 구역에서 어떤 작물을 심을지, 농기계를 어떻게 배분할지, 그 모든 결정권이 그 사람 손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농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장이자 면장이자 뭐든 다였습니다. 그 위에 당 간부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살림은 리성철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 리성철의 집이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농민들 집은 다들 빈궁하기 짝이 없는데 리성철 집에서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새 옷을 입고 다녔고 집 안에 가구도 새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리인이니까 우리보다 좀 더 받는 게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수근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농기계 창고에서 트랙터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창고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연료통들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국가 소유의 트랙터 연료였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아서
늘 아껴 쓰던 귀한 것이었는데 분명히 10통은 있어야 할 자리에 서너 통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창고 구석을 더 살펴보니 트랙터 부품 상자들도 여럿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농장 인근 장마당에서 트랙터 연료와 부품들이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건 창고 옆에서 일하는 젊은 농민 김상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장마당에 나갔다가 낯익은 부품 상자를 봤다는 겁니다. 국가 표식이 찍힌 박스를 개인이 파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혁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와 귓속말로 전해줬습니다. 반장 동무, 그거 우리 창고 물건 같던데요.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관리인이 국가 재산을 빼돌려 장마당에 팔겠느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설명이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연료가 모자란 이유, 배급이 줄어든 이유, 그 사람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이유.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은 늘었는데 우리 배급은 줄었다는 것도 어딘가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년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들 배고프다는 소리 들으면서 이를 악물었는데 그 피땀 어린 수확물이 관리인 한 사람 배를 불리는데 쓰이고 있었다는 게 그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삶 자체를 도둑맞은 것이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통에도 서로 나눠 먹었는데 같은 농장 식구끼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농장 어른들 중에는 부모님 세대부터 그 땅을 갈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국을 믿었는데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믿었습니다. 어렵지만 다 같이 어려운 거라고, 국가가 형편껏 나눠주는 거라고, 우리 수영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면 수확한 곡식이 국가 창고도 아닌 관리인 한 사람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들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옆에서 잠든 아내의 야윈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장마당에서 국수를 팔고 집에 돌아와 가족 밥상을 차리고 빨래까지 마치고 나면 자정이 넘어서야 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앙상한지 둘이 결혼하던 날 잡았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철이와 영민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칭얼대다 잠든 건지 얼굴이 하얗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큰애는 내년이면 노동당에 가입하고 직장에 배치를 받을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갈 세상이 지금 제가 사는 이 세상이라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연히 불편하던 감각이 이제는 분명한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세상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아직 저는 그 의문의 답을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도 채 되기 전에 첫눈이 내렸고 강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평안남도 숙천의 겨울이 원래 혹독하긴 했습니다만 그해는 유독 더 매서웠습니다. 들판에는 수확이 끝난 빈 고랑만 남아 있었고 창고에는 쌓여 있어야 할 곡식이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그토록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그 들판이 겨울이 되자 그냥 얼어붙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차고겠거니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오겠지, 다음 달에는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배급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는 일시적 어려움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가가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참으라고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에 먹을 것 없이 참으라고요. 농민들은
각자 살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가을에 몰래 챙겨둔 옥수수 한 자루, 마당 한켠에 묻어둔 고구마 몇 알, 그게 한 가족의 겨울 식량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서 팔다 남은 국수를 아껴두었다가 죽을 끓였습니다. 거기다 소금 조금, 된장 조금 풀면 그나마 먹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이, 그러니까 제 둘째 아이가 12살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깨어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점심을 각자 싸오게 하는데 가져갈 게 없으니 굶은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툭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비라는 사람이 자식 점심 한 끼를 못 사주는 처지라는 게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큰아들 영철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은 아이였는데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국물 한 그릇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빨리 마시면 더 배고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겠지요. 16살짜리 아이가 그런 걸 터득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장 안쪽에 살던 전순남 씨 집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전순남 씨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여자였는데 남편은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7살, 작은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그 4살짜리 딸아이가 그 혹독한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순남 씨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엄마가 죽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겨울 바람과 섞여서 온 농장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굶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이 비옥한 들판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농장에서 4살배기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분노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까지의 분노는 뭔가 억울하고 불편한 감정이었다면 그날의 분노는 달랐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불덩어리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농기계 창고 뒤편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옆에 오씨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농장에서 제일 연장자였고 저도 어릴 적부터 형님처럼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오씨 아저씨는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그해 겨울 우리 농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순남 씨 딸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 2분도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약이 없었습니다. 약 하나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주사 한 대 맞으려면 뇌물을 써야 했는데 뇌물로 쓸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참고 배가 고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그 참을성이 우리 민족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그해 겨울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 무렵부터 농장 사람들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이면 목소리를 낮추고 수근거렸습니다. 관리인 리성철이 또다시 연료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번에는 수확한 곡식 일부도 개인 창고로 옮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분노는 쌓여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순남 씨 딸아이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조그만 얼굴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난 것뿐이었는데 그게 죄가 되어 굶어 죽어야 했다면 이 세상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농기계 창고에서 혼자 트랙터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딱히 고칠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면 저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기계를 만지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엔진 볼트를 조이고 오일을 체크하고 냉각수를 확인하고 손이 바쁘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 열리면서 오씨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김상혁이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주변을 한번 살핀 다음 창고 문을 안에서 걸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게 보통 대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다. 여럿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트랙터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씨 아저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탈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쪽은 이미 보위부 단속이 워낙 심해서 잡히면 그 자리에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철수 내가 모는 그 트랙터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만강도 압록강도 아닌 비무장지대를 통해 곧장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거였습니다. 트랙터로 철책을 밀어버리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지뢰밭입니다. 철책은 겹겹이 쳐져 있고 북한군 초소가 즐비합니다. 총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트랙터는 빠르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속도가 아닙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를 뿐입니다. 그런 기계로 군사 철책을 돌파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상혁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반장 동무, 우리한테는 트랙터가 10대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트랙터 10대, 2톤짜리 쇳덩어리 10개가 동시에 돌진한다면 앞 트랙터가 지뢰를 밟아 못 가게 되면 뒤에서 밀고 그 트랙터가 또 막히면 그 다음 것이 밀고 철책이라는 게 사람 하나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지 수십 톤짜리 농기계 때를 막으려고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쇳덩어리가 방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트랙터를 몰면서도 밤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지도를 그렸습니다. 농장에서 비무장지대까지의 거리, 중간에 있는 초소의 위치, 어느 구간이 철책이 비교적 얕은지. 제가 트랙터를 몰며 수십 년을 이 지역 땅을 다녔으니 지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오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논의해 봅시다. 그렇게 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농장 끝자락에 있는 낡은 건초 창고였습니다. 농기계 창고보다 훨씬 외진 곳이었고 한겨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모인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오씨 아저씨, 김상혁, 전순남 씨, 그리고 두어 명의 농민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말수가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가 목숨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탈북 모의는 반역죄입니다. 잡히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게 어떤 곳인지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로 충분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무슨 생각인지 압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겁납니다. 저도 겁납니다.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전순남 씨 딸처럼 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전순남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점점 목소리에 힘을 실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트랙터는 몇 대를 쓸 것인지, 연료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언제 출발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같은 건 초창고에서 참여 인원도 서서히 늘었습니다. 입소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눈빛으로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같은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모임이 거듭되면서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트랙터는 10대를 쓰기로 했습니다. 농장에 있는 트랙터 전부였습니다. 탑승 인원은 트랙터 한 대에 서너 명씩, 총 30명 안팎.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은 짐칸에 아이들을 눕히기로 했습니다. 출발 시각은 경비가 가장 느슨한 새벽 3시로 정했습니다. 루트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농장에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방향으로 최단 거리를 택했습니다. 연료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트랙터 10대를 풀 가동하려면 상당한 양의 연료가 필요했는데 평소 배급되는 연료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아꼈습니다. 하루치 작업 연료에서 조금씩 빼돌려 따로 보관했습니다. 관리인 리성철이 연료를 빼돌리는 방식을 이번에는 우리가 쓰는 셈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쓴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마지막 회의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 3시.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느낀 공기의 무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씨 아저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으면 가는 거다. 죽기 싫으면 가는 거다. 그 말에 30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이 별을 마지막으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D-Day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한동안 식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옥수수밥에 시래기국, 깍두기 한 접시, 넉넉하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지. 장마당에서 국수를 팔고 남은 돈으로 아껴 재료를 사고 추운 부엌에서 오들오들 떨며 국을 끓였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알리면 아내도 짐을 지게 됩니다. 알면서 모른 척해야 하는 그 무게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누군가 눈치채고 캐물으면 모르는 게 아내를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그 전날들도 그냥 평소처럼 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영민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왜요, 아버지? 하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고 했습니다. 영철이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고 했습니다. 별 뜻 없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면 이 아이들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노모는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귀도 어두워지셨지만 주무시는 얼굴은 아직도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깨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손이라도 한 번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다 깨신 어머니가 눈치채시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내일 동선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난다. 농기계 창고로 간다. 트랙터 10대에 시동을 건다. 다들 모이면 출발한다. 국도를 벗어나 비포장 길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높인다. 초소를 지나기 전에 최대한 속도를 올려야 한다. 지뢰밭 구간은 앞 트랙터가 먼저 길을 연다. 철책이 보이면 그냥 밀어붙인다. 머릿속으로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을 맞으면 어떡하나? 지뢰를 밟으면 어떡하나? 중간에 트랙터가 멈춰버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영민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던 그 얼굴, 점심 못 먹고 어지럽다고 하던 그 얼굴, 그 얼굴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잡혔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아내가 내일 쓰려고 아껴둔 옥수수 자루를 봤습니다. 장독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된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달이 가려지면 오히려 어둠이 유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농장 건너편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딱히 어디에 하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허용되지 않으니 신앙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 농장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돌아가신 분. 아버지도 이 땅이 억울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셨을 겁니다. 아버지, 저 내일 갑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알아서 깼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옷을 껴입었습니다. 두꺼운 내복에 작업복, 그 위에 낡은 솜 점퍼까지. 겨울 새벽 바람은 살을 애는 것 같으니까요. 신발을 들고 방을 나와 마루에서 신었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창문 하나에 불빛도 없는 낡은 지붕에 서리가 내려앉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시던 날, 아내와 처음 그 집 문턱을 넘던 날, 그 모든 것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농기계 창고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김상혁은 트랙터 시동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순남 씨는 어린 딸 잃은 뒤로 표정이 항상 굳어 있었는데,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짐, 보따리 하나를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30분 사이에 32명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 딸린 가족들은 짐칸에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어주고 소리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4살, 5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온몸을 꽉 채웠습니다. 트랙터 10대의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몇 달에 걸쳐 아껴둔 연료였습니다. 엔진 오일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기계들을 몰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키를 손에 쥐고 다들 한 번씩 둘러봤습니다. 32명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들이 저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자고, 이제 가자고.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쿵, 쿵, 쿵. 엔진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트랙터가
차례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10대의 엔진, 소리가 합쳐지자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번 트랙터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 어두운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방향, 그쪽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트랙터 10대가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장 안 비포장길을 달렸습니다. 불은 끄고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하늘을 봤을 때 구름이 끼어 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트랙터 10대가 줄지어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어둠 속에서는 마치 거대한 짐승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농장을 벗어나는데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국도에 올라서자마자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트랙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남짓이었습니다.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습니다. 남쪽, 오직 남쪽이었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비포장 들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했습니다. 트랙터가 덜컹거리고 흔들렸습니다. 짐칸에 누워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는데 어머니들이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아 달랬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습니다. 다들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약 20분을 달렸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금세 여러 개로 늘어났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차량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농기계 창고에서 엔진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야간 순찰 중에 발견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9번째 트랙터에 탄 상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반장 동무, 뒤에 차 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속도를 더 높이려 했지만 트랙터는 이미 최고 속도였습니다. 악셀을 더 밟아봤자 엔진만 요란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기계의 한계가 거기였습니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즉시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사격한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면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드는 법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마. 절대 멈추지 마.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처음에는 공중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총소리가 퍼졌습니다. 짐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농민들이 몸을 낮췄습니다. 누군가 기도 소리를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고 사격이 실탄 사격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날카로운 총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마지막 트랙터 짐칸에 총탄이 박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찢기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10번째 트랙터에 탄 농민 하나가 어깨에 총을 맞은 겁니다. 그 트랙터가 속도가 줄더니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멈춰섰습니다. 9대가 남았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뒤를 보면 안 됐습니다. 뒤를 보면 멈추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한 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다 끝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비무장지대, 경계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형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땅에서 트랙터를 몰았으니까요. 저 앞쪽으로 완만한 내리막이 있고 그 아래에 지뢰밭 구간이 시작됩니다. 지뢰밭을 지나면 철책입니다. 지뢰밭 앞에서 저는 잠깐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미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지뢰밭은 첫 번째 트랙터, 그러니까 제가 모는 트랙터가 먼저 길을 뚫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트랙터 기사 반장으로서
이 계획을 세운 사람으로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쿵, 쿵, 쿵. 트랙터가 지뢰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이 울퉁불퉁했습니다. 트랙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 그때였습니다. 쾅! 오른쪽 앞바퀴 바로 옆에서 폭발이 일었습니다. 땅이 솟구쳤습니다.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트랙터가 심하게 기울더니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핸들을 놓치지 않으려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트랙터가 멈췄습니다. 지뢰를 밟은 겁니다. 다행히 바퀴 옆으로 스치듯 터진 것이라 차체가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랙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멀쩡했습니다. 뒤에서 오씨 아저씨가 모는 두 번째 트랙터가 다가왔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타, 어서 타. 저는 달려가 두 번째 트랙터에 올라탔습니다. 오씨 아저씨는 제가 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제 트랙터가 지뢰를 터뜨리며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나머지 트랙터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트랙터가 희생해서 길을 연 겁니다. 그 길로 8대가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차량들이 지뢰밭 앞에서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뢰밭에 들어오기가 겁났던 겁니다. 그 망설임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철조망이 겹겹이 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날카로운 가시 줄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맨몸으로 넘으려면 엄두가 안 나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맨몸으로 넘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다. 트랙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고 속도로 철책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충돌하는 순간 온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철조망이 트랙터 앞 범퍼에 걸리더니 찢어졌습니다. 철책, 기둥이 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트랙터가 엔진 소리를 높이며 계속 밀었습니다. 바퀴가 헛돌다가 다시 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쾅! 철책이 무너졌습니다. 종이장처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구부러진 철조망 사이로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트랙터가 밀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트랙터가 그 틈을 더 벌리며 뒤따랐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트랙터들이 하나씩 철책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군의 탐조등이었습니다.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한 빛이 트랙터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남쪽 말투였습니다. 정지. 즉시 정지하시오. 신원을 밝히시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남쪽 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총성이 아니라는 걸, 확성기 소리라는 걸, 그리고 그 말이 우리를 향해 쏜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트랙터 운전석에서 일어나 양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탈북자입니다. 총 없습니다. 농민입니다. 뒤따라온 트랙터들에서도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들고 일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다는 것을, 싸우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탐조등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총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외쳤습니다. 부상자 있습니까? 그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반가웠습니다. 이 땅이 남쪽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남쪽 땅에 닿은 겁니다. 뒤에서 오씨,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우리 왔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새벽, 그 차가운 땅 위에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든 채였지만 우리를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선 젊은 군인이 손전등을 들고 우리 얼굴을 하나씩 비췄습니다. 그러다 짐칸에 웅크린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군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싸우러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천천히 손 내리세요. 다치신 분 계십니까? 또렷한 남쪽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억양이 다르고 어미가 달랐지만 분명히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 순간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구나. 같은 민족이구나. 10번째 트랙터에서 어깨에 총을 맞은 농민이 있었습니다. 그 트랙터는 보위부 총격에 멈춰섰고 거기 탔던 사람들 일부는 결국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채 우리와 함께 철책을 넘은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즉각 위생병을 불렀습니다. 들것이 왔고 부상자들이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친 사람을 치료해준다.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는 군인들의 안내에 따라 트랙터에서 내려 한 곳에 모였습니다. 32명이 출발해서 철책을 넘은 건 28명이었습니다. 4명이 모자랐습니다. 마지막 트랙터에 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세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인지, 돌아간 사람들이 걱정인지, 감정이 뒤엉켜서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물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우리는 담요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나눠준 담요였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물이 담긴 군용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종이컵에 따라서 한 잔씩 돌렸습니다.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어찌나 고맙던지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인데 눈물이 또 나오려 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분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씨 아저씨는 담요를 두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이 그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냐?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씨 아저씨 말씀이 맞았습니다.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더 넓어 보였습니다. 짓눌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기관입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약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의 법과 제도, 생활 방식,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냥 낯선 정도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놀란 건 밥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첫 식사를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그냥 쳐다봤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이 4-5가지였습니다. 국도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명절에나 볼 수 있던 밥상이 여기서는 그냥 평일 점심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상혁이가 수저를 들다가 멈추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먹다가 운 게 아니라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북에서는 항상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방송 소리, 새벽 집회 소리, 개 짖는 소리, 옆집 싸우는 소리. 그 소음들이 일상이었는데
여기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평화가 낯선 사람이 된 겁니다. 말도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쓰는 말 중에 뜻을 모르는 게 수두룩했습니다. 외래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면 옆 사람한테 쪽지를 넘겨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48인데 학생처럼 쪽지를 돌리고 있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북쪽 김치는 싱겁고 투박한데 남쪽 김치는 달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고추장 맛도 달랐고 된장 맛도 달랐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것 같은데 맛이 다른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밥상 앞에 앉으면 다 맛있었습니다.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맛보다 좋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놀란 게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됐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도, 지도자 비판을 해도, 신변에 이협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함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옆 사람이 사실은 감시원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이 사라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감시가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습니다.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생전 처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는 그 느낌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씨 아저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게 다 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우리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북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는데 여기서는 스위치 하나로 불이 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온수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따뜻한 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겨울이면 꽁꽁 언 손으로 살아왔는데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온다는 게 이렇게 당연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이 포근했습니다. 방이 따뜻했습니다. 배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 영철이, 영민이, 어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없어진 걸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 혹시 저 때문에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그 생각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유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경상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곳을 안내해줬는데 저는 농촌을 선택했습니다. 도시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빌딩이 빼곡하고 사람이 넘쳐나고 어디를 봐도 간판이 번쩍이는 곳에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땅을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흙 냄새가 나는 곳이 편했습니다. 들판이 보이는 곳이 숨이 쉬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산이 보이고 논이 펼쳐지고 하늘이 넓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여기다 싶었습니다. 오씨 아저씨도 같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혁이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젊은 친구니까요. 전순남 씨는 따로 서울 쪽으로 갔습니다. 각자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헤어지는 날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한번 잡고 잘 살자고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저 새벽 어둠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달렸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말 몇 마디로 그 사이를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착 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남쪽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북쪽을 떠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농장 꿈, 어머니 꿈, 아이들 꿈. 꿈에서는 항상 북쪽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리고 있었고
영민이가 학교에서 뛰어오고 있었고 어머니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투가 다르니까요. 북쪽 억양이 나오면 사람들이 한 번씩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며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트랙터 잘 모신다더니 진짜네요. 우리 마을 오래된 트랙터 좀 봐주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어색함이 많이 녹았습니다. 기계 앞에서는 말투가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손이 말해줬습니다. 트랙터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귀가 알았습니다. 손이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감각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엔진을 열어보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문제를 찾아서 고쳐놓으니 이장님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확인이었습니다. 조금씩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셨습니다. 건너편 집 아주머니가 명절에 전을 갖다 주셨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막걸리 한잔 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달라서 대화가 버벅거렸지만 술상 앞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억양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도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북쪽 말 사이에 남쪽 표현이 하나씩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가끔은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 말투가 바뀐다는 게 어딘가 고향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마을 농협에서 작은 땅 한 떼기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땅을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 땅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빌린 땅이었지만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국가에 바칠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누가 빼돌릴 걱정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평생 협동농장에서 살아본 사람만 알 겁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고추, 감자, 그리고 쌀. 북에서 하던 것처럼 손으로 흙을 고르고 줄을 맞춰 씨앗을 심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북쪽 들판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흙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땅은 나눠지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선을 그었을 뿐이지 땅은 원래 하나였구나 싶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심고 물 주고 풀 뽑아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감자를 캐는데 흙 속에서 굵은 감자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하던지 저는 그 감자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북쪽에서도 감자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자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감자는 내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바닥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씨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오씨 아저씨도 옆 마을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제가 키운 감자를 쪄서 먹었습니다. 그냥 감자였습니다. 소금도 변변치 않은 그냥 쪄낸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하나를 입에 넣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맛이구나. 이게 진짜 밥맛이구나.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한 것을 내가 먹는 것. 그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48이 다 돼서야 처음 누리는 겁니다. 기쁘면서 동시에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한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트랙터, 수리일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변 농가에서 불러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손재주 하나로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신기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저한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청년 하나가 트랙터 고치는 걸 배우고 싶다고 왔습니다. 저는 옆에 앉혀놓고 하나씩 가르쳐줬습니다. 엔진 보는 법, 오일 체크하는 법, 타이어 공기압 맞추는 법. 그 청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북쪽이 생각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영철이가 지금쯤 몇 살이 됐을지 손가락으로 꼽아봤습니다. 영민이는 어른이 됐겠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 그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나중에 가족을 데려온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6.25 때 갈라진 이후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북쪽에 형제를 두고 오신 분들,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갈 수 없다는 것,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통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보고 싶어서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마음 놓고 오가고 만나고 밥 한 끼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남쪽 어르신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땅을 그리워합니다. 대동강 지류가 흐르던 숙천 들판, 봄에 진달래가 피던 그 강둑, 어머니가 김장 담그시던 그 마당, 그 풍경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올해 봄, 저는 또 씨앗을 심었습니다. 밭에 쪼그려 앉아 고랑을 파는데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예전에 숙천 들판에서 맡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잠깐 고향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땅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나눴을 뿐이지. 흙은 남과 북이 같았습니다. 그 하나인 땅 위에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안 되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그 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숙천 들판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그 황금빛 들판을 한 바퀴 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알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 자식이 굶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 한 끼 배불리 먹는 것,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이 남쪽 땅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이 자유가, 이 밥상이,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 남쪽 땅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